미국에 이어 영국과 스위스 등도 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글로벌 긴축 공포가 증시를 억누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4% 이상 하락한 가운데 삼성전자 주가는 1년 7개월 만에 5만 원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올 상반기 주식시장에서 무상증자를 단행한 기업은 모두 46개로 지난해에 비해 크게 늘었습니다. 최근 투자 심리가 얼어붙은 가운데 이들 종목들이 급등락을 거듭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한 가상인간 인플루언서의 연 매출이 100억 원을 넘기는 등 버추얼 휴먼의 활동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가상인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쌍용 자동차가 내놓은 SUV 토레스가 최고의 가성비로 판매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쌍용차의 최종 인수자 선정이 다음 주로 다가온 가운데 토레스 흥행으로 몸값이 올라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7일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증시 상황부터 진단합니다. 박찬휘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아침엔 정말 2,400도 무너지는 줄 알고 정말 아찔했습니다. 오늘 장 흐름 어떻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글로벌 긴축 기조가 우리 증시를 억눌렀습니다. 전날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 이후 스위스와 영국도 곧바로 금리를 올렸는데요. 유럽 중앙은행도 11년 만에 처음으로 금리 인상을 예고하는 등 잇따른 금리 인상에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된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장 초반 2% 넘게 급락했던 우리 증시는 장중 미국 선물지수가 1%대로 반등하자 저점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오후 들어서 낙폭을 축소했습니다. 한편 계속된 하락으로 이 코스피 지수는 타임머신을 탄 것처럼 과거로 돌아갔습니다. 최근 3년간 코스피 지수 PER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코스피 PER은 전날 16일 기준으로 10.68을 기록했는데요. 이는 지난 2019년도 5월 말과 동일했습니다. 이 PER이 30을 넘기면서 거품 우려가 나왔던 작년 상반기 대비로도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PER은 이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누는 수익성 지표인데요. 업종별로 차이가 있고 또 상대적인 기준이지만 일반적으로 PER이 10 이하로 내려갈 경우 주가가 저평가됐다라고 말을 합니다. 19년도 5월 말 코스피 지수가 2000선 초반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지금 코스피는 과매도로 인해 저평가 구간을 지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유동성 폭발 이전 수준으로 PER이 돌아갔다는 점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은 어땠습니까? 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PER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 특성상 PER이 높을 수밖에 없는 이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종목들은 10에서 20대 사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선주, 그리고 현대차 이 네 가지 종목은 PER이 10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1분기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지만 대내외 약재로 주가가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코스피 2,400선은 우리가 지켜냈지만 삼성전자 6만 원 선은 결국 못 지켜냈습니다. 맞습니다. 이 삼성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2020년 3월 이후 동학개미 운동에 힘입어서 국민주로 등극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 삼성전자 주가는 지난해 1월 이 10만 전자를 앞두고 주가가 꺾였습니다. 계속된 호실적과 이 대규모 투자 같은 호재에도 불구하고 대내외 악재 속에 주가는 하향 곡선을 그렸습니다. 결국 오늘 1.8% 하락해서 5만 전자가 현실화됐는데요. 1년 7개월 만에 6만 원이 깨졌습니다. 고점 대비로는 40% 가까이 급락한 수준입니다. 이런 가운데 동학개미들의 삼성전자 짝사랑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6월 매매 동향을 보면 개인 투자자들은 전날까지 2.5조 원 순매수한 반면 외국인들은 10거래일 내리 팔아치우면서 2조 원이나 물량을 던졌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순매수 금액이 무려 14조 원에 달하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의 평균 매수 단가는 64,789원으로 추정이 되며 이는 오늘 종가 기준으로 약 8% 손실률입니다. 작년 말 기준 삼성전자를 보유한 소액 주주는 총 506만 명에 달했는데 작년 고점에 매수한 투자자라면 손실률이 두 자릿수로 올라갑니다. 요 몇 달 이 투자자들의 기대와는 계속 다르게 흘러온 삼성전자인데 반등할 수 있을까요? 아쉽게도 증권가에서는 이 삼성전자를 보는 시각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당초 기대와 달리 대내외 악재가 해소되기는커녕 더 불확실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크라이나 사태에 더해서 기준금리도 연말까지 인상될 예정이어서 이 매크로 불확실성이 여전한데 수요 둔화로 하반기 반도체 업황도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증권사들이 삼성전자의 실적 전망을 속속들이 낮추고 있습니다. 목표가보다 영업이익 추정치를 집중해서 보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보고서를 발표한 유진투자증권은 내년까지 이 삼성전자의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보고 목표 주가를 7만 9천 원을 제시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를 기존 60조 7천억 원에서 58조 3천억 원으로 4% 정도 하향 조정했고 내년 영업이익 전망치는 49조 7천억 원에서 40조 8천억 원으로 대폭 낮춰 잡았습니다. 전날 보고서를 발표한 신한금융투자는 하반기 반도체 여파이 둔화될 것으로 보고 목표 주가를 8만 3천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이 삼성전자의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를 2조 원가량 낮췄고요. 매출액 추정치도 기존보다 4조 원 정도 낮춰 잡았습니다. 이 밖에 상상인증권과 키움증권은 63조 원대, 그리고 미래에셋증권은 56조 원대로 유지했습니다. 한편 상상인증권은 주가가 5만 4천 원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비관론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목표가 7만 4천 원을 제시했던 상상인증권은 최악의 경우 삼성전자가 5만 4천 원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계속된 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 침체가 그 이유였습니다. 실제로 연말에 유동성 경색이 극에 달해 수요가 줄고 업황이 악화되면 지금보다 주가가 더 내려갈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투자자들이 이런 시나리오를 받아들이게 되면 예상 가격보다 높은 5만 7천 원 위에서 실제 바닥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반도체 시총 1, 2위를 달리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대형주들의 바닥 찾기가 한창인데요. 현금 비중을 늘렸다가 대장주들 주가가 앞서 예상한 이 바닥권에 진입하게 되면 그때 저점으로 분할 매수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증시 프리즘 박찬휘 기자였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전망도 살펴보겠습니다. 고에스트 이지우 기자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오늘 키워드 바로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키워드는 도미노 금리 인상입니다. 네, 오늘 도미노 금리 인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일단 시작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 결정이었습니다. 전날 시장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 침체 가능성을 염두에 둔 투자자들의 심리가 반영이 되면서 뉴욕 증시의 주요 지수가 보시는 것처럼 일제히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특히 다우존스 지수가 2021년 1월 이후 처음으로 핵심 지지선인 3만 선 아래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예, 맞습니다. 어제 한 곱이 넘긴 줄 알았는데 오늘 다시 또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일단 경기 침체 우려가 짙어지면서 이 부분 좀 영향을 받은 부분이 있겠죠? 네, 그것도 그렇고 오늘 키워드처럼 도미노 금리 인상이 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좀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영국 중앙은행인 BOE가 현지 시간 16일 기준금리를 1.25%로 0.25%포인트 인상을 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이번 달까지 5번 연속으로 인상한 건데요. 이로써 영국의 기준금리는 지난 2009년 1월 1.5% 이후 13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오르게 됐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이날은 평소처럼 25bp를 올렸지만 영국 중앙은행이 필요할 경우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면서 50bp를 인상하는 빅스텝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는 점입니다. 네, 이제 빅스텝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이 나라마다 인상폭들이 정말 커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도미노 인상인데 다른 나라들도 흐름이 비슷하죠, 지금? 네, 앞서 증시 프리즘에서도 잠깐 다뤘었는데 각국의 기준금리 인상 추이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스위스 같은 경우에 이날 50bp 인상을 했는데요. 무려 15년 만의 인상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스위스 중앙은행은 조만간 추가 인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또 높은 수준의 긴축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만은 보시는 것처럼 12.5bp를 올려서 1.5% 수준으로 좀 끌어올렸고요. 예. 브라질 역시 50bp를 인상하면서 기준금리를 13.25%로 만들었습니다. 이에 더해서 2016년 이후에 제로금리를 유지해온 유럽 중앙은행인 ECB가 이례적으로 7월 금리 인상을 직접 언급하기도 한 점도 도미노 금리 인상의 여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뭐 글로벌 금리 인상 기조 예상은 됐었지만 이렇게 빅스텝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것, 아무래도 뭐 연준 조치에 따른 후속 조치들이겠죠? 네, 맞습니다. 각국 중앙은행이 이렇게 좀 돈줄을 계속해서 조이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겠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가파른 금리 인상 조치가 다른 나라들, 특히 신흥국 입장에서는 외자 유출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상황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예.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으로 인해서 한국과 미국의 금리는 거의 같은 수준이 될 만큼 한은 역시도 7월에 빅스텝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좀 큰 상황인데요. 실제로 모하메드 엘 에리언 알리안츠 선임 고문은 보시는 것처럼 대규모
대규모로 유동성을 투입한 이런 인위적인 세계에서 떠나야 할 때 또 그 과정은 험난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네. 이 다시 말해서 유동성의 시대가 갔고 이제는 긴축의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상당히 경계감이 짙은 의견인데 앞서서 저희가 잠깐 얘기를 했었지만 이런 고강도 긴축, 경기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 여전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보통 금리 인상 이후에는 경기 침체가 뒤따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일단 금리를 올리는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긴축이라는 것 자체가 이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경제의 수요를 억누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네. 상황이 이렇자 당장 금융시장부터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간밤에 미국은 물론이고 영국이나 독일, 프랑스 등 유럽의 주요 지수가 크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경기 침체 가능성을 일축을 했지만 예. 시장에서는 이를 고지고대로 좀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주가도 이에 따라서 좀 출렁이는 모습인데 월가에서도 이전과 비슷한 시각을 유지하는 걸까요? 네, 월가 전망을 좀 들고 와봤습니다. 네. 일단 스테이트 스트리트 글로벌 자문 유럽, 중동, 아프리카 투자 전략 대표인 아틀라프 카삼은 우리가 경기 침체를 향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점을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고요. 예. JP 모간 역시 각국의 중앙은행이 생각보다 더 매파적이다. 그러니까 추가로 금리를 더 올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될 경우에 연말이나 내년 초에 경기 침체 확률을 더 높일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지금 보셨다시피 경기 침체 우려가 연준에서 제시하는 낙관적인 전망보다 더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증시 전망도 좋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가요? 약세장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사실상 지금의 지배적인 시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보시는 것처럼 월가에서는 스파르탄 캐피털증권 수석시장 전략가인 피터 카르딜로는 약세장은 계속해서 유지될 것이라면서 주가가 편안하게 반등할 수 있는 지점에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전하고 있고요. 또 월가에서는 다우지수가 3만 선이 깨지면서 앞으로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는 상황인데요. 예. 보시는 것처럼 네. 페어리드 스트래티지스 설립자인 케이티 스톡턴은 이 변동성 지수 중에서 이제 공포 지수라고 불리는 시카고 옵션 거래소의 변동성 지수가 38 정도는 돼야 반등할 것으로 보이는데 예. 이 지수가 많이 올랐지만 현재는 여전히 32.9 수준입니다. 또 선진국 증시인 유럽 역시도 미국과 좀 같은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는데요. 레이 달리오가 이끄는 세계 최대 헤지펀드인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는 유럽 증시가 하락할 것이라는 것에 우리 돈 7조 원이 넘는 돈을 또 베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머리로는 알지만 받아들이기는 사실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월가의 투자 전략을 좀 분석을 해왔는데요. 일단 샌더스 모리스의 조지볼 회장은 약세장은 평균적으로 정점 대비 38% 하락한다. 그러니까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좀 이렇게 내다보고 있고요. 예. 조만간 일시적인 상승세가 나타날 수는 있지만 랠리를 쫓는 것은 피해야 한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돈 칼카니 머서 어드바이저스 최고 투자 책임자는 투자자들은 특정 투자 전략에 올인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면서 분산 투자를 유지하면서 이 포트폴리오는 가치주 쪽으로 옮길 필요가 있다.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뉴욕 또 유럽 증시 대체적으로 아직까지 하락폭이 더 남았다 이런 시각입니다. 그러면 다른 투자처로는 어디를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의외로 중화권 증시가 좀 선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홀로 상승을 했죠. 네, 맞습니다. 이달 들어서 세계 증시가 급락했지만 상하이 종합지수는 오히려 4% 상승을 했는데요. 예. 중국은 최근에 코로나로 인한 상하이 전면 봉쇄 조치 등으로 인해서 경기가 급격하게 둔화가 되자 미국과 다르게 오히려 금리를 인하해야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인데요. JP 모간은 중국 주식이 전 세계가 금리 인상 모드에 접어들자 중국 주식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로 급부상했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또 주식이 아니라도 금을 대체 투자처로 바라보는 그런 시각도 있었는데요. 네. 세계 광산업체 거물로 꼽히는 맥 이웬 마이닝 CEO인 랩 맥위에는 증시 하락에 맞춰서 금값은 통상 이와 반대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예. 앞으로 2, 3년 안에 1온스당 5,000달러 수준까지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는데 그러니까 지금의 3배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예. 금값이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지금으로서는 시장 전망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는 없겠습니다. 중국 시장 그리고 금 투자 또 대체안으로 거론되는 만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웨스트 이지호 기자였습니다.
국내 증시가 부진한 가운데서도 급등하는 종목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무상증자를 발표한 기업들인데 하지만 무작정 달려들었다 낭패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증권부 홍원표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홍 기자, 이 이익 잉여가 난 걸로 이제 주식을 발행해서 주주들한테 나눠주는 게 이제 무상증자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무상증자 최근에 이런 기업들 소식이 좀 부쩍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국내 증시가 워낙 안 좋기 때문입니다. 상반기 기준으로 무상증자를 한 기업의 숫자를 살펴보면 네. 지난해가 77개고 올해는 46개로 오히려 지난해 무상증자를 했던 기업의 숫자가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무상증자 기업들이 좀 이슈가 되는 이유가 올해 증시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무상증자로 좀 주가가 오르는 기업들이 눈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올해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무상증자가 좀 줄긴 줄었군요. 보통 이제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 호재로 증시에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오르곤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당장 이번 주에도 좀 무상증자를 한 그런 종목들이 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이번 주에도 한 두세 개 종목들이 이제 무상증자를 발표를 했고요. 네. 또 이제 노터스라는 종목 시청자분들이 좀 많이 아실 텐데 이 기업은 반려동물 의약품을 만들고 또 동물 임상을 좀 대신해주는 CRO 기업인데요. 노터스가 지난 5월 9일 한 주당 신주 8주의 무상증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 당일에 24%가 올랐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권리락이 발생했던 5월 31일부터 6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상증자 발표 시점부터 고점을 비교하면 주가가 이제 10배나 뛴 건데요. 또 지난 14일에 이제 무상증자를 발표한 공구음원도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또 조강 ILI도 어제 이제 무상증자 발표 소식과 함께 네.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오늘도 23%나 올랐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무상증자가 주가의 호재로 인식된 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잖아요.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 뭐 보통 무상증자를 이제 발표를 하면 일시적으로 오르는 게 일반적인데 네. 주주들한테 이제 공짜로 주식을 나눠주다 보면 주식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시장에서 좀 더 인기가 많게 이게 느껴지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잉여금을 이제 자본금으로 바꾸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회사에 그만큼 쌓아놓은 현금이 많다. 그래서 기업의 재무 구조가 좋다. 이런 인식을 좀 주게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 좀 더 이제 호재로 작용을 하고 또 주식을 늘린 거에 좀 반비례해서 권리락이 발생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한 주당 가격이 좀 낮아지면서 싸 보이는 그런 이제 착시 현상이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좀 투자자들이 유입을 하는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유동성이 좀 많아지는 것도 있고 인식이 개선되는 효과도 있긴 한데 그런데 이 그 호재라는 인식이 반드시 계속 지속되는 건 아닌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제 노터스 같은 경우는 6거래일 상승을 하고 5거래일 연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종가는 이제 고점 대비해서 3분의 1 수준까지 떨어졌는데 단기 매매를 노린 투자자라면 굉장히 큰 손실을 보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무상증자가 이제 그 자체로 기업의 가치가 높아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향후 주가에 대한 어떤 전망도 불투명한 게 사실인데요.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바꾸는 건데 이제 공구음원 같은 회사는 상장한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 어떤 잉여금이 있는지 이제 3개월 만에 무상증자를 발표하면서 너무 이제 주가 띄우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의 눈초리도 좀 시장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기업도 있고 또 이익을 내지 못하는 뭐 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수백억의 적자를 내면서도 뭐 증자를 발표를 하니까 그냥 누가 봐도 주가를 띄우기 위함이다 이렇게 좀 보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예. 무상증자 소식에 무작정 뛰어들면 안 되는 이유가 있죠. 어떤 걸 좀 주의해야 됩니까? 일단 뭐 과거에는 이제 직원들이 미리 그걸 알고 뭐 무상증자 소식을 알고 이제 자신들이 사서 주가가 오른 파는 그런 좀 굉장히 안 좋은 사례들도 있었는데요. 예. 그 한국거래소가 최근 이제 주가가 오른 기업들은 아직까지는 좀 이상 거래가 있지는 않다 이렇게 이제 밝히긴 했는데 네. 다만 이제 증자 요소 외에 이제 주가가 급등을 하게 되면 이상 매매 포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런 이상 매매가 보이면 금융감독원이 이제 나서게 되는데 추후에 좀 주가 조작 혐의로 조사에 들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좀 경고를 했고요. 네. 전문가들은 무상증자가 이제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증자와 함께 나오는 이런 주가 단기적인 급등은 결국은 다시 내려갈 거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많이 내려간 기업들이 대부분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투자자들은 어떤 단기 테마주 느낌의 이런 무상증자 기업들에는 좀 각별한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증권부 홍원표 기자였습니다.
잘 키운 가상인간 하나가 웬만한 기업 하나 차리는 것보다 수익이 크게 난다면 어떨 것 같으십니까? 색다른 실험처럼 받아들여졌던 가상인간 프로젝트에 이제는 다양한 기업들이 뛰어들면서 점차 대세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신동호 기자의 리포트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짧은 단발에 큰 눈을 가진 여성 상담원이 손님을 맞이합니다. AI 전문 기업인 솔트룩스의 메타휴먼 에린입니다. 인간과 똑같은 모습을 지니고 행동하지만 실제 사람이 아닌 가상인간입니다. 간단한 질문을 하면 직접 답변을 해줍니다. Who is Elon Musk? He is the founder, CEO, and chief engineer at SpaceX, CEO, and product architect of Tesla Incorporated. 메타휴먼 애니는 사람의 행동이나 몸짓으로도 반응합니다. 솔트룩스의 메타휴먼 애니는 서로 대화를 할 수 있고 행동을 주고받을 수 있는 상호작용이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애니는 앞으로 사람을 대신할 수 있는 다양한 영역으로 활동을 넓혀갈 예정입니다. 차후에 이제 이런 타겟 도메인을 광고 시장이라든가 리셉셔니스트라든가 그다음에 메타버스 쪽 이런 쪽으로 저희가 확장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용 리셉션이 있고요. 또 하나는 행사 혹은 컨퍼런스 행사장에서의 그 응대를 할 수 있는 또 메타휴먼이 있고 백화점이나 그런 호텔 같은 로비에서 그런 리셉션 업무를 할 수 있는 이 세 가지로 지금 저희가 세그멘팅을 해가지고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각종 매체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또 다른 가상인간 로지입니다. 로지는 A급 인플루언서로 단숨에 떠올라 20여 개 브랜드와 광고 계약까지 맺었습니다. 가장 큰 성과는 버추얼 시장이라는 어떤 없던 시장을 저희가 개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일자리도 그렇고 기업에서 많이들 찾고 있어서 이쪽 분야 산업이 지금 상당히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게 가장 크게 보람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가상인간 활동이 빠르게 늘어난 것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비대면 사회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가상세계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AI와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의 기술이 뒷받침하면서 가상인간에 활약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점도 한몫했습니다. 실제로 가상인간의 활용 범위는 무한대로 뻗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델부터 가수, 은행원, 상담원까지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가상인간을 미래 먹거리로 삼고 개발과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약 12조 원이던 전 세계 가상인간 시장 규모는 2040년엔 50배 넘게 폭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가상인간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선 해결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인간과 닮을수록 호감은 느낄 수 있지만 일정 수준을 넘으면 불쾌감이 더 커질 수 있고 가상인간 활동 영역을 확장하면 할수록 결국 인간의 일자리가 점점 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뿐만 아니라 가상인간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도 숙제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동우입니다. 네, 가상인간이 사람보다 더 미디어에 자주 등장하는 시대, 그리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의 유망 비즈니스로 떠오른 배경, IT 바이오부 정호진 기자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기자, 이게 가상인간이 올리는 매출 효과가 이미 입증이 끝났다고 봐도 될 정도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효과는 이 숫자로 증명되고 있는데요. 네. 얼마 전 가수로 데뷔한 가상인간 한유아의 뮤직비디오는 이 출시된 지 일주일 만에 이 700만 뷰 넘게 기록했습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이 가상인간 한유아의 뮤직비디오인데요. 또 그리고 방금 리포트에서 보여드렸던 로지 같은 경우에도 명품 브랜드를 비롯해서 100건이 넘는 협찬을 받았고요. 예. 또 지난해에는 6개월 만에 10억 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언뜻 보면 가상인간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진화를 한 것 같아요. 개발 비용이 보통 얼마 정도나 될까요? 이 개발 비용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인건비랑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리소스가 네. 다른 리소스가 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 같은 경우에는 개발자 5명이 6개월 정도 걸렸다라고 하면 개발자 1명의 월급이 예를 들어서 400만 원이라고 한다면 400만 원 곱하기 5 그리고 6개월 하면은 1억 2천 정도 한다고 볼 수 있겠죠.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개발이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경우는 딥페이크 같은 경우는 더 저렴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수천만 원이 안 든다고 해요. 제작하는.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의 저렇게 엄청난 매출을 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군요. 가상인간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인기가 있는 게 아닌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또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미국의 가상 인플루언서는 이 화면을 띄워주시면 릴 미켈라라는
저 인플루언서입니다. 예. SNS 팔로워만 300만 명이 넘고요. 또 연수익은 100억 원이 넘습니다. 또 오른쪽에는 이마라고 일본 인플루언서인데 또 연봉이 20억 원이 넘는데 보시는 것처럼 해외 유명 가상인간 인플루언서입니다. 네, 저 이마 같은 경우는 저도 좀 몇 번 봤는데 항상 앞머리를 저렇게 이마를 덮고 있더라고요. 네네. 이런 아재 개그는 금물입니다, 이 기자. 그렇습니까? 예. 뭐 어쨌든 이게 계속해서 보다 보니까 기술력도 정말 좋아지고 인지도도 높아지고 있다. 이게 좀 체감이 되는데 네. 수익이 나는 구조가 궁금합니다. 어떤 식으로 발생을 합니까? 수익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분야에 진출을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가상인간이다 보니까 분야가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긴 합니다. 대부분 뭐 광고나 마케팅 분야에서 많이 진출해서 활동하고 있고요. 예. 또 여기에다가 엔터테인먼트 분야도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음반을 출시한다든지 예. 아까 본 뮤직비디오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넷마블 같은 경우는 이제 걸그룹 데뷔를 앞두고 있는 가상인간들도 있다고 하니까요. 더 많은 분야에서 가상인간들이 매출을 올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사실 가상인간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그냥 이제 컴퓨터 그래픽이잖아요. 뭐 예전에 나왔던 가상인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까지 수익을 못 내는데 지금은 내는 이유 뭐라고 봐야 됩니까? 가장 큰 이유는 거리감이라고 합니다. 사실 가상인간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사이버 가수 아담인 분들도 많을 겁니다. 네. 그렇죠. 지금 영상으로도 나오고 있는데 예. 사실 데뷔 앨범은 20만 장 가까이 판매되면서 반짝 인기를 끌었습니다. 근데 금세 사그러들었는데요. 보시면은 아까 뭐 가상인간을 보면서 정말 사람 같다 이런 분들 많으실 텐데 사실 보면 게임 그래픽 같은 그쵸? 그래픽이거든요. 예. 예. 그런데 또 대중들의 반응도 그래서 신기하다는 수준에 그쳤는데 지금을 보면 가상인간을 바라보는 팬들의 시각도 변하고 있습니다. 네, 가상인간 로지를 개발한 회사 대표의 인터뷰 들려드리겠습니다. 버추얼이다 아니다가 아니라 나와 같은 종류가 아닌 좀 다른 종류의 친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불편하거나 이렇게 느끼는 건 많이 없고 지금도 소통을 굉장히 원활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좀 이제 가상인간을 뭐 나와는 좀 다른 종류의 친구라고 생각하는 경향 때문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남자 가상인간은 잘 없는 것 같아요. 출시가 된다면 제가 한번 대화를 직접 해보도록 의향이 하겠습니다. 있나요? 예.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일단 이렇게 보자면 계속해서 아까 뭐 그냥 인간과 그래픽이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기술력이 많이 동원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가상인간 사업에 뛰어드는 기업 어디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뭐 다양한 기업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게임사들이 가장 활발하게 뛰어들고 있습니다. 뭐 아무래도 게임사들이 3D 그래픽 기술을 기반으로 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었던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이름 들어본 게임사들은 대부분 가상인간 사업에 진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은 아닌데요. 네. 넷마블이나 크래프톤 그리고 스마일게이트와 같은 기업들은 최근 줄줄이 가상인간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 가상인간들도 인플루언서를 비롯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반 출시 그리고 걸그룹 데뷔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게임사들 지금 가상인간 개발 현황 살펴보고 있는데 또 어느 회사가 진출을 했을까요? 뭐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플랫폼 기업들도 많이 진출하고 있는데요. 네. 네이버는 최근에 가상인간 이소를 이 쇼핑 라이브의 쇼호스트로 데뷔시키기도 했고요. 예. 또 카카오는 최근 새로운 메타버스인 카카오 유니버스를 발표했는데 여기에 가상인간 기술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또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난 CES 2021에서 김레아라는 가상인간을 모델로 세우기도 했고요. 삼성전자 해외법인도 쌤이라는 가상인간을 직원 교육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사업에 뛰어들면서 이 시장 규모도 굉장히 성장하고 있는데요. 지난 2020년 약 2.4조 원이었던 이 가상인간 인플루언서 시장 규모는 2025년이면은 14조 원으로 육박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인간 실제 사람들 인플루언서 시장이 13조 원인 걸 뛰어넘을 거라는 전망입니다. 5년 안에, 네. 5년도 아니죠. 3년 안에 뛰어넘을 것이다. 이런 기업들한테 이 사업이 좀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이유를 뭐라고 봐야 될까요? 자사 브랜드에 맞는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다는 건데요. 뭐 자동차, 술, 신발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 여기에 알맞는 모델들을 가상인간을 통해 구축할 수 있다는 거고요. 또 실제 사람은 할 수 없는 콘텐츠를 선보일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뭐 무리를 걷거나 하늘을 날 수도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최근에 두드러지고 있는 강점이 하나 있는데요. 네. 혹시 앵커는 어떤 강점일 것 같으십니까?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뭐 원하는 대로 구현이 가능하게 하는 점 이런 점이 가장 큰 장점일 것 같고 네, 맞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최근에 모델 리스크가 없다는 게 강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요즘 또 논란이 많이 되는 연예인들이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음주운전, 뭐 학폭, 예. 도박하면 떠오르는 유명 연예인들의 얼굴이 있을 수 있는데요. 가상인간 같은 경우는 이런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광고 계약도 꾸준히 할 수 있다. 그렇죠. 이런 거. 중간에 군대를 안 가도 되고. 네, 그러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 부분은 그래서 김상균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인간의 어떤 생태적인 한계를 넘어서 가지고 시간도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있고 또 여러 공간에 동시에 존재할 수도 있고 또는 과거의 이슈가 드러나서 발생하는 문제나 뭐 실수하는 것들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단점도 많이 갖고 있지만
상업적인 목적에선 장점이 좀 더 많이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상인간이 좀 인공지능을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들 생각들을 하는데 실제로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요. 네, 맞습니다. 개발하는 과정에서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로지 같은 경우에도 어떤 말을 할 때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한다 이런 것들을 수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네. AI가 도입되는 거고요. 또 새로운 기술 같은 행동을 인지하고 그걸 따라한다든지 이런 경우들도 AI 기술들을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실제로 그러면은 지금 얘기한 것도 포함돼서 우리가 이제 가상인간을 AI 인간이라고 지칭하기도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이제 AI 기술이 좀 많이 접목이 된다라고 봐야 된다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작하는 과정에도 포함이 되고 있고요. 활용하는 과정에서도 AI 기술을 통해서 사람들의 행동이나 말투, 데이터, 대화 이런 것들을 데이터화해서 구축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긴다. 이 부분을 AI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이렇게 진화를 할 수가 있겠네요. 더 사람 같은 모습으로 진화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화 허라든지 예. 아니면 다른 다양한 영화들이 있는데 거기 나오는 것처럼 인공지능 비서라든지 아니면 상담을 할 수 있다든지 예. 그런 식으로 가상인간의 앞으로 진화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분석 흥미로웠습니다. 오늘 분석 제목과 해시태그 어떻게 정리할까요? 제목은 누가 진짜 사람이게 가상인간의 유쾌한 반란으로 하겠고요. 해시태그는 아담 그리고 버추얼 휴먼으로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IT 바이오부 정호진 기자였습니다. 네, 글로벌 OTT 파라마운트 플러스가 아시아 첫 진출국으로 CJ ENM의 티빙을 선택했습니다. 이 티빙, KT, U+ 등과 손을 잡으면서 기존 토종의 1위 사업자죠. 웨이브를 따돌리겠다, 이런 또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 업계 맏형 넷플릭스가 주춤한 사이에 승부수가 통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산업부 박승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일단 박 기자, 이 파라마운트가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영화 제작사로 알고 있는데 파라마운트 플러스는 어떤 회사인가요? 네, 파라마운트 플러스는 2014년 미국 방송사죠. CBS가 만든 글로벌 OTT 서비스입니다. 초기에 CBS 올 액세스로 불리다 지난해 3월 새로 정해진 이름인데 M&A로 몸집을 키운 모기업 CBS도 파라마운트로 사명을 바꾼 바 있죠. 예. 계열사인 파라마운트 피처스는 미국에서 두 번째로 설립된 영화사로 산위에 별이 둥글게 둘러싼 저 지금 로고가 나오고 있죠. 예. 유명하죠. 100년 역사가 넘는 파라마운트 픽처스는 영화 대부, 미션 임파서블, 트랜스포머 등을 만들었습니다. 대작들을 만들었네요. 맞습니다. 이외에 CBS의 CSI 시리즈나 예. 애니메이션, 스폰지밥 등을 포함해 400여 개, 2,000시간 분량의 콘텐츠를 티빙에서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마크 스펙트 파라마운트 총괄 대표는 한국은 콘텐츠와 OTT 비즈니스 모두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활기 넘치는 시장이라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번 파라마운트의 한국 진출이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게 파트너로 티빙을 콕 집어서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현재 파라마운트 플러스는 호주나 캐나다 등에 이미 진출해 있고요. 예. 다음 주는 영국에서 서비스를 시작해 올해 말까지 60개국에 추가로 들어갈 목표입니다. 아시아 첫 진출국으로 한국을 선택한 건 K 콘텐츠에 대한 인기 때문입니다. 넷플릭스 차트가 이를 증명하는데 예. 최근 인기 시리즈 6개 중 절반이 비영어권 작품이었는데 그중 2개가 한국 드라마였습니다. 오징어 게임이나 지금 우리 학교는 같은 작품들이죠. 예. 그중에서도 티빙을 선택한 건 앞서 한국 시장에 발을 들여놓은 디즈니 플러스가 기대 이하의 흥행을 했기 때문입니다. 마블 영화나 디즈니 동화처럼 과거 인기를 끌었던 콘텐츠를 제외하면 국내 소비자들의 눈높이를 맞추기 힘들다는 점이 작용한 거죠. 국내 가입자 증가는 물론 글로벌 진출을 중요한 과제로 꼽는 티빙과 이해관계가 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터뷰 확인하시죠. 스케일과 엄청난 재미를 자랑하는 파라마운트 플러스의 작품까지 한 개의 가격으로 하나의 플랫폼에서 2개의 스트리밍을 볼 수 있다는 생각, 아마 많은 분들이 앞으로 저희를 찾아주시지 않을까.
예, 요즘 뭐 티빙의 자체 컨텐츠들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와중에 파라마운트 작품들까지 들어온다면 정말 판이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CJ E&M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나눠볼 텐데 뭐 아까 오프닝에서 설명을 했지만 KT 그리고 LG U+랑도 제휴를 넓히겠다 이렇게 또 포부를 밝혔거든요. 확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모회사 CJ E&M은 티빙을 중심으로 미래 사업 구상에 한창입니다. 최근에 사업 제휴 명단을 살펴보면 콘텐츠나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 소위 CP&D라고 하는 분야가 망라되어 있는데요. 예. 콘텐츠의 경우 설립 초 JTBC에 이어 지난해 글로벌 제작사 엔데버 콘텐츠와 힘을 합치기로 했고요. 예. 플랫폼의 경우 일찌감치 네이버와 지문 동맹을 맺은 바 있죠. 최근에는 KT에 이어 LG U+까지 국내 대형 통신사들과 제휴를 넓혔고 지난해 연말에는 현대자동차와 차량용 OTT 서비스 진출 계획도 내놨습니다. 그동안 토종 1위 OTT로 군림하던 웨이브가 흥행작이나 사업 확장에서 별다른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는 사이 업계 구심점으로 자리 잡는 분위기입니다. 예. 이렇게 티빙이 워낙 국내 콘텐츠 기업이나 최대 플랫폼, 통신사, 장비까지 폭넓은 전선을 형성하다 보니 일각에선 지상파 빼고 다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일리가 있습니다. 소비자로서 또 당연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긴 한데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게 요즘 OTT 산업이 뭐 지고 있는 태양이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넷플릭스 사례도 있고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실제로 통계를 확인하면 지난 4월 국내 주요 OTT 7개 회사의 월간 이용자 수는 1월과 비교해 11.3%가 줄은 것으로 나옵니다. 예.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면서 집에 머무는 시간이 줄어든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되는데요. OTT 위기론이 나오는 이유인데 이런 상황에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힌 티빙을 향해서도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이에 대해 양지일 대표는 시장의 성장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미국은 일찌감치 OTT 가입자가 유료 방송 가입자를 넘어섰는데 한국은 매출 규모로만 따져도 전체 방송 시장의 5%에 불과해 성장 여력이 남아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무엇보다 티빙에겐 해외 시장 진출이라는 과제도 있어서 잠재 성장 가능성은 무한하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해외 공략 부분에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하반기에 뭐 일본, 대만 진출이 예정돼 있다 이런 소식 들리던데요. 맞습니다. CJNM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해외에서 콘텐츠가 아무리 인기를 끌어도 이익 회수가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예, 투자 배급한 영화, 헤어질 결심이나 브로커가 칸 영화제에서 수상을 했고 네. 25, 21 등 작품들이 넷플릭스 순위에 오를 정도로 글로벌 경쟁력이 충분하지만 수익 면에서는 좀처럼 재미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현재는 관련 제작비를 전부 한국의 TV 광고나 영화관에서만 메워야 하는 지역적 한계에 갇힌 상황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예.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도 티빙의 해외 진출이 절실한 상황인데요. 증권가에서는 해외 소비자들을 현지에서 직접 매출로 연결시켜야 하는데 그러려면 티빙의 글로벌 사업 확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분석합니다. 넷플릭스 가입자 증가세가 꺾인 지금이 차별화된 콘텐츠와 플랫폼 전략으로 덜미 잡기에 나설 때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유통산업부 박승환 기자였습니다. 기후변화는 금융 시스템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당장 해결에 나서야 할 절박한 과제임을 밝힌 의미 있는 선언이었습니다. 네, 금융기관들이 탄소 중립을 맺힌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국내 ESG 채권 누적 발행액은 180조 원을 넘어서는 상황인데 그간의 성과 그리고 해결 과제들은 어떤 게 남아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부 신용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예, 일단 신 기자, 일단 금융사들이 ESG 경영에 참여한다 좀 생소합니다. 어떤 식으로 참여를 하고 있을까요? 일단 뭐 가장 주된 방식이라고 하면은 채권 발행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사회 책임 투자 채권, 영어로 SRI라고 부릅니다. 예. 이 채권은 발행 자금이 친환경이라든지 사회적인 이익을 창출하는 사업에 자금이 사용되는 채권을 말하는데요. 크게 이제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녹색 채권이 있고 사회적 채권이 있고 지속 가능 채권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네. 이들 채권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국제 자본시장 협회에서 채권의 투자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뭐 보니까 사회 가치 창출 사업에 투자를 한다 이런 부분은 또 모호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기준이 좀 정확하게 마련이 돼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일반 채권하고 이 ESG 채권하고 가장 큰 차이점을 좀 보자면 투자를 어디다 하냐 이 부분이 가장 크겠네요. 맞습니다. 뭐 일반 채권의 경우에는 뭐 기업들의 사업에 대한 투자 어떤 사업이든 다 투자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 네. ESG 채권의 경우에는 이제 ESG 관련된 사업에 주로 투자를 한다는 점이 일반 채권하고는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다른 또 차이점이 있는데요. 사회 책임 투자 채권의 경우에는 해당 관리 체계가 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외부 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채권 발행 이후에도 자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또 환경 사회적 개선 효과는 얼마나 되는지 1년에 1회 이상 한국거래소에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앞서서 ESG 채권 누적 발행액이 180조 원을 넘었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게 정확하게는 발행 규모가 얼마나 되는 겁니까? 일단 국내 5대 금융지주의 발행 규모를 좀 살펴봤는데요. 예. 채권 상장 잔액이 4조 4,520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국내에서 뭐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은 일단은 상장 과정을 거치게 되기 때문에 예. 상장 잔액 자체가 이제 채권 발행 규모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반 기업 포함한 전체 사회 책임 투자 채권의 상장 잔액이 180조 원인을 감안하면은 한 2.4% 정도 예. 수준에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이제 5대 지주하고 은행 가운데는 KB가 지주와 은행 합쳐서 1조 4,400억 원 수준으로 국내 사회 책임 투자 채권 발행 규모가 가장 큰 상황입니다. 예. 금융사 최초로 뭐 이사회에 ESG 위원회 신설을 하기도 했고요. 또 시중은행 가운데는 처음으로 지속 가능 채권을 발행한 만큼 KB 같은 경우에는 채권 발행 규모가 좀 앞서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또 우리금융지주와 은행이 1조 2천억 원으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우리금융의 경우에는 2030년까지 ESG 금융 100조 원을 지원하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UN 환경계획 금융 이니셔티브라든지 12개 글로벌 ESG 관련된 이니셔티브에 가입하고 있는 걸로 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 채권을 발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밖에 농협과 신한이 7천억 원과 6천억 원 수준을 기록했고 또 하나의 경우에는 4,350억 원 수준으로 국내 ESG 채권 발행 규모가 가장 적었는데요. 이 5대 금융지주 이외에 상당히 눈에 띄는 부분이 기업은행이 있었습니다. 기업은행의 경우에는 ESG 채권 발행 규모가 8조 원 수준을 넘었거든요. 차이가 많이 나네요. 맞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봤더니 예. 기업은행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이라든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이 대출 지원하기 위해서 ESG 채권을 많이 발행했는데 최근 2년 사이에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이들 대출 금액이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예. 때문에 이 채권 발행 규모도 그만큼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중 은행들의 현황 좀 살펴봤는데 일단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또 자금 조달이 가장 중요한 만큼 금융사들의 역할도 커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채권 발행 이외에도 금융사들이 이제 ESG 경영에 참여하는 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 재생에너지 사업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금융 자문을 좀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예. 또 사회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환경 보호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은행이다 보니까 예적금 상품 그리고 대출을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 예를 들어서 뭐 예적금 가입자가 환경 보호 활동을 하게 되면은 우대금리를 준다든지 대출을 받은 기업들이 ESG 평가 점수가 상당히 높다 예. 할 경우에는 그 점수에 따라서 또 우대금리를 준다든지 하는 식의 상품들도 있고요. 또 친환경차를 구입하게 되면은 금리를 우대해주는 친환경차 전용 오토론 등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듣다 보니까 좀 애매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일단 ESG 평가 우수 기업들한테 금리를 우대해준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게 ESG를 도대체 어떻게 평가하냐 이런 부분들이 좀 모호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맞습니다. 사실 뭐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예. 아직까지도 뭐 정립이 안 된 부분이기도 한데요. 우리 대출 받을 때 이제 담보 가치라든가 신용 등급 따져서 이 평가를 거쳐가지고 대출 금액이라든가 금리를 정하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ESG 대출도 역시 마찬가지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 평가 시 적용되는 기준이 일반 대출하고 다르다라는 점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금융사에서 최초로 신한금융지주하고 신한은행이 공동 개발한 ESG 모형하고요. 신한 지속 가능한 모형이 있는데 5월 말에 개발이 돼서 지금 이제 막 운용 단계에 있습니다. 총 7개 등급으로 ESG 수준을 평가하게 되는데 데이터 규모가 비교적 큰 기업들 시작으로 해서 중소기업까지 앞으로 평가를 좀 확대한다라는 그런 계획입니다. 네, ESG에 대한 관심이 일단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높아진 만큼 이게 평가 과정에 대해서 많이들 주목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일단은 뭐 블랙록이라든가 뱅가드, JP 모건 같은 해외 기관 투자자들도 이 포트폴리오 구축할 때 ESG 요소를 주요 잣대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국내의 경우에도 국민연금이 자산의 50%를 ESG 투자 기준 적용해서 투자한다라는 계획인 만큼 앞으로 ESG 평가 기준에 대한 중요성 날로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겠네요. 일단 그럼 이런 평가 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금융사들은 잘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앞서 살짝 말씀드렸듯이 예. 사실 금융사들이 자체적으로 ESG 평가 기준을 갖고 있는 것은 많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예. 때문에 뭐 해외 기관의 ESG 가이드라인을 참고한다든지 아니면 정부가 지난해 말 발표했던 KESG 가이드라인을 참고하고 있는 곳이 많은데요. 네. 하지만 이 역시도 평가 결과를 계량화, 수치화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 예. 보니까 좀 활용도가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개별 평가 기관들의 기준은 그 기준 자체도 좀 모호할 뿐만 아니라 결과값에 있어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거든요. 때문에 ESG 금융에 적합한 평가 기준이 확립되기까지는 좀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 기업 투자 ESG가 또 중요한 잣대로 떠오르면서 한 가지 문제점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 그린 워싱이라고 하죠. 뭐 쉽게 설명해서 이제 친환경 인척하는 이런 문제들이 또 대두가 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뭐 실제로는 ESG 기업이 아닌데 마치 자기들이 ESG 기업인 척하는 경우가 있고요. 예. 또 뭐 사업 자체도 ESG와는 좀 거리가 있는데 ESG 관련된 사업이다, 친환경적인 사업이다라고 포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말씀처럼 그린워싱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불거졌던 그린워싱 분쟁 가운데 호주 에너지 기업 산토스하고요, SK E&S가 추진했던 가스전 사업 관련 사례가 있습니다. 예. 이 사업의 경우에는 CO2 풀이라고 당시에 이제 사업 추진할 때 설명을 했었는데 막상 뜯어보니까 가스전 사업 자체가 탄소 배출을 피할 수 없다는 점, 이 문제점으로 제기가 됐었고요. 예. 또 파이프라인, 가스전 파이프라인을 해저로 뚫게 되는데 이 해저로 뚫게 되면서 해저 생태계를 좀 해친다라는 점이 문제로 제기가 됐었는데 이 때문에 NGO 단체하고 여러 가지 그 원주민들이 한국수출입은행하고 무역보험공사에 투자하지 말라라면서 가처분 신청을 냈던 경우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뭐 ESG 기준이 보다 광범위하게 적용이 되면서 앞으로 이런 식의 분쟁들이 상당히 늘어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좀 더 명확하고 직관적인 ESG 평가 기준 마련이 돼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 신용훈 기자였습니다. 한때 잡음이 가득하던 쌍용차 인수전이 이번에는 제법 흥행할 조짐입니다. 인수 후보들의 의지도 충만한 데다 신차 토레스의 사전 계약까지 신기록을 쓰면서 매각가가 올라갈 거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신재근 기자입니다. 쌍용차의 우선 인수 협상권을 쥐고 있는 KG그룹 사옥입니다. 쌍용차가 최근 내놓은 SUV 토레스가 전광판에 광고되고 있습니다. SUV 토레스의 첫날 계약 대수는 12,380세대, 쌍용차가 출시한 신차의 첫날 사전 계약 물량 중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매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 KG그룹은 토레스 광고를 통해 인수에 강한 의욕을 보인 겁니다. KG그룹은 쌍용차 인수를 위해 1조 원가량의 실탄 확보에도 나섰습니다. 계열사인 KG ETS의 환경사업부 매각을 완료했고 햄버거 프랜차이즈 계열사 KFC 매각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맞서는 쌍방울그룹은 다음 주 인수 제안서를 제출하고 쌍용차 인수에 재도전합니다. 이 과정에서 매각가는 4천억 원을 돌파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번 매각이 스토킹호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쌍방울그룹 측이 KG그룹의 제시금액보다 더 높은 수정안을 제안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쌍방울그룹은 재무적 투자자 확보를 통해 자금 조달 계획도 증빙할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토레스의 사전 계약 흥행이 판매 돌풍으로 이어질 경우 매각가는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신차 판매 흥행은 곧 쌍용차의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6년 당시 신차였던 소형 SUV 티볼리가 한 해 동안 8만 5천 대나 팔리며 9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한 경험도 있습니다. 쌍용차 하면 과거의 영광을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들이 신규 인수자들에게는 상당한 이제 과제로 남아 있었는데 과감한 투자와 인수 구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적극성을 띨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토레스의 판매 가격대가 동종 모델보다 1,000만 원가량 저렴하기 때문에 수익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 쌍용차 인수 제안서 제출 기한은 오는 24일, 이달 말 최종 인수자가 결정됩니다. 한국경제TV 신재글입니다. 정부가 경제정책 방향을 공개한 지 하루 만에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글로벌 긴축 기조 탓에 하반기에도 회복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정희영 기자입니다. 정부가 올해 들어 처음으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를 공식화했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고용 회복이 지속되고 대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내수가 완만하게 개선되고 있으나 대외 여건 악화 등으로 높은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투자 부진 및 수출 회복세 약화 등 경기 둔화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2.6%로 국내 주요 기관들의 전망치보다 낮은 수치를 발표한 지 하루 만입니다. 실제 최근 발표됐던 주요 지표들을 살펴보면 경기 둔화를 우려할 만한 징후들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의 핵심인 수출은 지난 5월 일평균 전년 대비 10.7% 증가에 그치며 4월에 기록한 15.3%보다 증가세가 둔화했고 설비 투자의 경우 지난 4월 기준 전달 대비 7.5% 줄어들며 3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습니다. 현재와 향후 경기 여건을 나타내는 지수들 모두 하락세로 접어들며 경기가 하강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표들뿐 아니라 향후 경기 방향성에 영향을 줄 만한 여건들 역시 녹록치 않습니다. 연일 치솟는 국제유가에 수입 가격이 폭등하며 올해 하반기에도 교역 조건 악화는 불가피하다는 분석입니다. 또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이달에 이어 재차 정책금리를 한 번에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것이란 예측도 나옵니다. 이에 한국은행 역시 다음 달 기준금리 빅스텝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내수와 수출 모두 개선이 쉽지 않다는 전망입니다. 글로벌 긴축하고 그다음에 그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서 글로벌 경제가 위축됨에 따라서 수출 수요가 둔화될 수밖에 없고 국내적으로도 긴축 시행됨에 따라서 가격 구매력이 떨어져 소비도 축소되고 기업 자산도 나빠져가지고 하반기 우리 경제는 둔화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악조건들이 국내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닌 만큼 정부의 거시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결국 민간과 기업의 활력 제고가 동반돼야 하는 만큼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담긴 민간과 기업 활성화 정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이 시급하다는 조언입니다. 한국경제TV 정희영입니다. 내일자 한국경제신문 미리 살펴봅니다. 첫 번째 기사, 윤석열 정부의 인플레이션 타겟 대책이 시장의 실상과 동떨어진 구태를 답습하고 있다는 비판이 산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얼마 전 정부는 이 기업 관계자들을 불러 긴급 민생 안정 대책이 현장에서 즉각 반영될 수 있게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실제로는 기업들이 추가로 가격 인하 여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내용이라는 지적입니다. 정부가 물가 대책의 핵심 내용으로 주요 식품 원료의 관세율 제로 정책을 내세웠지만 이미 FTA 체결국으로부터 대부분 무관세로 수입하고 있고 부가세 면제 품목도 일부에 그친다는 점이 한계로 지목됩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여론을 의식해 대책을 급조하는 인상을 받았을 뿐 사태를 실제 해결하기 위해 발로 뛴다는 느낌은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고 하는데 정부가 기업의 인플레 부담을 떠넘기는 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악화시키는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네, 다음 기사입니다. 국내 1위 상주업체 프리드라이프가 M&A 시장에 매물로 나왔다고 합니다. 동종업계 추가 인수 전략으로 회사를 자산 1조 8,800억 원짜리 중견 금융회사로 성장시킨 VIG 파트너스가 투자 회수에 나선 겁니다. 최근 매각 주관사로 JP 모간을 선정했다고 하는데
매각 금액으로는 최대 2조 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프리드라이프는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 1,116억 원, 영업 손실 173억 원으로 매출도 적고 손실을 내는 회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르다고 합니다. 이 상조업체의 매출은 선수금을 내는 고객에게 향후 상조 서비스를 제공해야 발생하는데 가입자는 가입 시 장래 비용을 미리 확정하고 10여 년에 걸쳐 분할 납부하기 때문에 이 선수금 액수가 회사의 영업력과 현금 창출 능력을 뜻하는 셈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말 기준 프리드라이프의 연결 기준 선수금은 1조 5,750억 원으로 업계 1위라는 분석까지 전해드립니다. 뉴스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